전국에 계신 에드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36 통치체제의 변화와 붕당정치의 전개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역사를 포기하는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바로 붕당정치의 전개인데요. 일단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통치체제의 변화 부분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잡고 들어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예요. 조선 후기. 자, 그러면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 중에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되는 정치 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변사예요. 그러면 비변사는 일단 잘 나오니까 단독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조선시대 때 비변사라는 정치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정치 기구는 어떤 기구냐? 준비를 하는 기구예요. 뭐를? 변란을 준비하는 기구입니다. 한마디로 오랑캐나 왜구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국방회의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국방회의 기구가 바로 비변사입니다. 고려시대로 치면 도병마사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비변사가 언제 만들어졌냐? 광조, 조광조를 밀었던 중종. 물론 조광조를 김효사호로 훅 보냈지만 이 중종 때 삼포외란이 일어나요. 세종대왕이 열었던 세계의 항구에서 제약을 가하니까 결국 그게 참다 빵 터지는 게 삼포외란입니다. 이걸 계기로 비변사라는 게 설치가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왜구나 여진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만들어지는 처음에는 임시회의 기구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을사사화가 터졌던 넘나 혼란스러운 시기, 걱정았지, 인걱정았지가 미친듯이 활동했던 이 혼란스러웠던 을묘년에 또 외변이 일어납니다. 왜구들이 더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미쳐 날뜁니다. 그러니까 임시기구였던 이 국방회의 기구였던 비변사가 이제 항상 문 열려있는 상설기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방 의무를 담당하던 비변사가 임진왜란, 그리고 정신병자,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바로 호란, 이 두 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난리라 그래서 두 개의 난리라 그래서 이걸 양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겪으면서 비변사의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임진왜란 때 국방회의를 담당하던 비변사 권한이 강해졌을 거고,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겹치면서 비변사의 권한이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양난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 비변사가 분명히 시작할 때는 국방상회의 기구였다가 나중에는 국가의 모든 정치를 총괄하는 국정총괄 기구가 되어버려요.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걸 여기서 싹 다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특정 정치 세력이 여기 이 비변사만을 틀어지게 되면 모든 걸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세도 정치기 때 몇몇의 세도 가문들은 이 비변사만을 틀어지면 조선을 모든 걸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왕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비변사 힘이 강해질수록 당연히 이거의 결과 왕의 힘은 약화되겠죠. 왜? 왕 필요 없이 신하들끼리 여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했던 의정부의 권한도 약화되겠죠. 왜? 예전에 의정부가 하던 거 비변사에서 다 해버리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마을에 공사 도로를 짓는데 도로 공사를 들어가는데 이때 절에 있는 스님을 몇명 동원할까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비변사에서 싹 다 결정해버립니다. 끝났어요.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설명 다 줘요. 샬랑샬랑 꿀랑꿍. 아마 기본 같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기구는 비변사 찾으면 정답. 우리는 심합니다. 그렇게 안 나오겠죠. 여기 중에 몇 개를 던져 놓을 거예요. 그래 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비변사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찾으면 정답. 을묘외변 때 상설기구화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임진왜란, 호란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국정총괄 최고기구가 되었다. 정답. 그리고 몇몇 세도 가문들이 이거를 독점하였다. 그러면서 권력을 틀어줬던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됐던 비변사를 누가 날려버리냐? 나중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바로 흥성대원군.
흥성대원군 때 와서 이 비변사를 폐지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자, 가게 되면 중종 때 상포회랑 때 처음에는 임시기구였어요. 그리고 명종 때 을묘외변 때 상설기구화가 되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정묘론 병자론을 거치면서 국정총괄기구가 됩니다. 모든 걸 다 여기서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세도정치기 때는 여기만 틀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의 힘이 약화되고 의정부와 밑에서 의정부가 만들어낸 정책을 실무로 옮겼던 육조의 권한도 약화됐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료를 통시로 주기도 하겠죠. 임시로 비변사인데 여기를 딱 비워버리고 가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변사 내용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제도로 갈 거예요. 자, 조선 초기 때는 5위였다가 조선 후기 때 5군령이라는 군사체제 5개 군대로 완전히 정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심하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심플하게 항상 나오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훈련 도감을 일단 잡아야 됩니다. 또 가볼게요. 그래요. 딴따라단딴따라단딴 훈련 도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습니다. 선조 때 살인파가 100년 만에 권력을 잡았던 그 선조 때 임진왜란을 선조가 겪게 되는데요. 이 임진왜란이 터질 때 다들 알다시피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초반에 개털립니다. 박살났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활을 쏘는데 일본은 뿅뿅뿅뿅뿅뿅 총을 쏩니다. 조총을 쏘죠.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가 중간에 우리 형 명나라가 도와주러 오고 이순신의 맹활약, 의병의 맹활약으로 일본과 명나라가 휴전협정에 들어가죠. 그때 휴전협정 기간이 2년 남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년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일본에게 개박살났을까? 뽕녀. 총이 없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휴전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하냐? 군대를 만듭니다. 그 군대가 뭐냐면 새로운 군대를 훈련하겠다라는 훈련 도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 도감이라는 군대가 또 군대 문제로 단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군대는 어떤 군대냐? 우리가 털렸던 이유가 뭐예요? 빵야 총을 쏘는 포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포수와 칼을 쓰는 살수 그리고 기존에 또 활을 쏘는 사수 이렇게 3개의 군대로 구성된 삼수병 체제로 운영이 됐던 게 바로 훈련 도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전의 군대와 다른 게 뭐냐면 월급을 줘요. 제가 예전에 직업군인 장교였잖아요. 이들은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급료를 지급받아요. 그러면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비군의 형태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건의했던 게 누구냐면 징비록을 썼던 임진왜란의 반성문을 썼던 류송룡 선생님의 건의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훈련 도감입니다.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진 군대다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된 삼수병 체제다. 찾으면 정답. 임진왜란 도중에 창설되었다. 찾으면 정답. 유송룡의 건의가 받았다. 유송룡의 건의가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급료를 지급받는 상비군이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지금 뒤에 또 5군령이 나올 건데 5군령이 5개 군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훈련 도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어렵게 선지를 장난질을 치게 되면 5군령 중에 가장 먼저 창설된 군대다. 맞습니다. 5군령 중에 지금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훈련 도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여기 류성룡의 건의 그리고 임진왜란 도중에 5군령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군대 그리고 선조 때 만들어졌던 거고 포수, 살수, 사수, 삼수병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월급을 받으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상비군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자, 또 그 이후에 5군령이니까 뒤에 4개 군대가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영청, 수호청, 총룡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인조 때요. 3개 다.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더럽고 치사하게 나올 때
인조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호란을 겪었던 왕에 대한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면 인조의 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영청, 수호청, 총영청 전부 다 오랑캐 누구?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후금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세 개의 군대입니다. 어영청 먼저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남한산성의 수호청, 그 다음에 총룡총, 북한산성이 위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5군령 중에 하나였던 금이영을 만든 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백두산의 경계를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뭐? 바로 장희빈을 지키기 위한 호위 부대 금이영.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인조 문제가 나올 때 요 군대가 정답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심화에서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스토리가 나올 때 숙종에 대한 업적 정답을 할 때 또 금이영이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더럽고 치사하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방군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방군은 진간체제가 뭐냐면요, 조선 초기의 수비 방식이에요. 요게 축구나 농구로 치면 맨투맨 방어예요. 맨투맨 방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면은 달라붙는 건데, 이거 나중에 재승방락 체제로 바뀝니다. 이게 임진왜란 때 털리게 됐던 배경 중 하나예요. 요거는 뭐냐면 방어가 지역 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더라면, 맨투맨 방어라면 이 재승방락은 흩어져 있는 군대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냐, 요 한 곳에 모였을 때 여기만 뚫리면은 그 일대 군대는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작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진간체제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고, 그냥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소고군 체제, 여기는 조선 후기인데 양반에서 노비까지 임진왜란을 겪다 보니까 군대를 빼줬던 양반과 노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들도 군대로 동원하게끔 세팅을 했던 게 소고군 체제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예비군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와도 예비군 훈련 몇 년 받잖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인데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군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구조의 변화로 가보겠습니다. 3사입니다. 요건 어떤 내용이냐면 3사가 뭐였어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특히 사간원은 왕이 도라이 같은 정책을 하게 되면 전하 그건 아니죠 바로 깠던 애들. 그 다음에 사헌부는 헌법에 의거해서 관리들의 비리를 잡아내는 거. 그리고 홍문관 같은 경우는 왕이 어떤 정책을 할 때 왕의 정책을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조언을 가하기도 하는 거. 그래서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언론 기능이 변질됩니다. 자, 제가 운동진 당의 대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헌부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헌법에 의거해서 저희 쪽 당 말고 반대쪽 당의 비리만 잡겠죠. 그 다음에 사관원에 제가 들어가 있으면 누구의 정책을 깔까요? 반대쪽 당의 정책만을 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 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은 명조, 정조 때 다시 한번 언급을 살짝 할 거고요. 지금은 아하 변질됐구나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꽃이죠. 붕당 정치입니다.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눠서 서로 원래는 의견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비판도 하고 그걸 수용하고 하는 거지만 나중에 변질되면서 서로 죽고 머리 뜯고 죽이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일단 붕당 정치는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누는 거야. 학문적 입장 같은 애들끼리 모이는 거고, 학연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붕당 정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동인과 서인까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에듀윌의 교재 편지로 따라가다 보니 아마 숙종은 다음 강의로 넘어갈 거예요. 숙종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현종까지만 볼 겁니다. 만약에 제가 원래대로 개념 강의를 했더라면 이걸 쭉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일단 어쩔 수 없이 끊어서 가긴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마 분명히 예전 강의에서 동인, 서인 얘기를 했겠지만 또 까먹을 테니까 빠르게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지금 이들의 뿌리는 뭐예요? 살인파입니다. 살인파가 기억나십니까? 조선 초기의 개국공신이었던 훈구파. 훈구파로부터 4번의 공격, 사화, 4번의 공격을 입습니다. 그 4번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만에 드디어 권력을 틀어지죠.
다 했던 거 복습이에요. 서원가 향촌사회의 약속인 향약을 통해서 살인파가 100년 만에 훈구파를 덜어내고 권력을 틀어줍니다. 그게 언제요? 바로 임진왜란이 터졌던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살인파가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날 또 봐요.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틀어지죠. 그러면 역사는 항상 똑같아요. 반복입니다. 쥐들끼리 쪼개져요. 분명합니다.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나요. 살인파가 100년 만에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들끼리 쪼개집니다. 그게 바로 동인과 서인이에요. 다시 판서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 때 살인파가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지면서 쪼개져요. 동서남북노서 일단 먼저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들이 쪼개졌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척신정치 잔재 청산을 놓고, 이 척신정치가 누구냐면 훈구파입니다. 훈구파를 덜어냈잖아요. 이때 훈구파, 씨를 말려버리자, 작사를 내버리자라가 바로 동인입니다. 이들은 신진살인파예요. 여러분들과 저처럼 젊은이들,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인, 서두르지 마. 서인은 기성살인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뻘, 저의 아버지뻘, 흔히 말하는 자칫 잘못하면 꼰대로 갈 수 있는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 그분들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야, 정치 풋내기들아, 척신정치 했던 애들, 훈구파들 중에서도 좀 괜찮은 애들은 있다. 걔들은 데리고 정치를 해야 된다. 완전히 처단을 반대했던 게 서인입니다. 그래서 척신정치 잔재 청산, 이거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지를 놓고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 쪼개지게 됐던 결정타가 뭐냐면 바로 이조전랑 관직 자리를 놓고 둘이 완전히 쪼개집니다. 이때 서인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가 있었냐면 시옷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동인의 파릇파릇한 젊은이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 바로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이조전랑직을 놓고 한번 둘이 대판 싸워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길래? 자, 만약에 제가 이조전랑이 됐다. 그러면 혜택이 있습니다. 3사에 들어갈 신하들을 제가 임명을 해요. 봐요. 저는 젊은이가 동인이겠죠. 제가 이조전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에 들어갈 신하들을 제가 임명한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동인 사람들만 거기 넣겠죠. 그리고 동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서인의 정책과 서인의 비리만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지려고 난리 부르습니다. 또 혜택이 있어요. 제가 이조전랑을 너무 잘한 거예요. 왕이 부르겠죠. 동진아, 동진아, 너 너무나 일을 잘하는 것. 너 이제 영의정해. 아하? 그러면 제가 영의정으로 갈 때 이조전랑 후임자, 제 후임자를 제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천을 한다라고 무조건 되지는 않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될 확률이 높겠죠. 왜? 전임자가 왕에게 추천을 하는데 적극 방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둘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김효원이 하겠다고 했을 때 서인에서 반대하고요. 그렇지만 동인의 김효원이 나중에 이조전랑이 돼요. 그리고 또 심의겸의 동생이 이조전랑이 된다고 할 때 이쪽에서 또 반대를 해요. 이런 과정에서 둘이 완전히 쪼개집니다. 살인파는요. 그리고 또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또 쪼개져요. 동인이 이제는 동서남북노서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정멸입 모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정여립 모반 사건은 뭐냐면 정여립이 원래 서인 쪽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희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정여립 선생님. 이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자 이 정여립 선생님이요. 당을 바꿔요. 동인에 입당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슨 말이냐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를 하면서 저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좋든 나쁘든 전직 대통령이긴 하니까요. 맞죠? 다 전직 대통령인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 당시 때 예를 들어 대통령인데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이없죠. 누구라도 욕을 먹을 거예요. 누구라도. 대통령이 원래 당을 바꾸고 딴 당으로 간다? 쌍욕 먹습니다. 그걸 한 게 정여립이에요.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서인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 새끼 봐라 죽여버린다. 틈만 나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정여립이 낙향을 해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관직을 내려놓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이 정여립이 딱 보니까 맨날 왜구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저 왜구를 잡아야 되겠다라면서 이 정여립 선생님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군대를 만듭니다. 그러자 서인에서 나이스 샷 기회가 왔다. 당시 서인의 리더였던 정철이요. 정여립을 공격합니다. 전하! 정여립 군대 만든 이유 영모 반란 영모제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여립과 친했던 동인 쪽 사람들을 다 작살을 내버립니다. 이때 작살이 났던 세력이 바로 북인 세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동인이 서인과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이미 동인 내에서는 북인과 남인으로 느슨하게 쪼개졌던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피디님 표정도 뭐라는 거야.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때 1학년 2반이었어요. 자, 선생님은 중학교 때 1학년 2반인데 제가 육상을 좀 잘했어요. 한때 달리기 대구의 육상의 별이었습니다. 달리기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대구 시대회 기록을 지금은 깨졌겠지만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그거예요. 대구 대회에 나가려면은 동대회가 있어요. 동대회에서 1등, 2등, 3등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구 구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각 구에서 모입니다. 동을 돌파하는 사람들끼리. 구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시대회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1등, 2등, 3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소년 전국체전 나갑니다. 저는 200m, 400m 1등을 했어요. 대구 시 탑입니다. 소년 전국체전 티켓을 얻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자,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그 달리기 실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철원했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동막리 KTX였어요.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보통 남자분들이 운동 많이 좋아하잖아요. 운동의 가장 베이직 기본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무조건 에버리지 이상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축구와 농구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2반에 있던 친한 친구들 데려다가 축구팀을 만듭니다. 그 축구팀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 축구팀이 뭐냐? 위저드예요. 마법처럼 축구를 하겠다. 아하! 단 한 번도 마법처럼 축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또 모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1학년 2반이라는 동인 안에 위저드라는 북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축구도 좋아했지만 농구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농구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농구팀이 뭐냐면 보라매예요. 매처럼 날아서 덩크를 하겠다. 이런 젠장. 키가 크지 않습니다. 덩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1학년 2반 안에 축구팀 위저드도 있고 1학년 2반 안에 농구팀 보라매도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어쨌든 1학년 2반이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정여립 아치가요. 실제로 위저드 소속 북인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일단 북인이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북인이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말을 타고 북쪽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임진왜란 때 기억나세요?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게 북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북인들 거치 났지. 정여립 일본 쉐끼 외구 다 착살내버리겠다. 거치 났지. 본인이 위저드 북인 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철이 영모제로 올가매면서 정여립을 박살낼 때 정여립과 친했던 위저드 애들을 같이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저드 입장에서는
1학년 2반 같은 반 친구였던 보라매가 자기를 좀 도와주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보라매가 쓱 입을 닦습니다. 왜? 괜히 같은 반이라고 위저도 도와줬다가 자기도 영모지로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남인이 쓱 쌩까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어쨌든 같은 반이라고 했지만 이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되냐? 바로 남인과 북인으로 완벽하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개를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저희 또 사건이라고 있어요. 건저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또 남인과 북인이 완벽하게 쪼개집니다. 8종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거의 7종에서 정열인 모반 사건으로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 개 정도 교과서에서는 건저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두 개 다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심하니까요. 건저희 사건은 뭐냐면 선조가요, 임진왜란 터지기 전이에요. 선조가 세자를 세우고 싶은데 후보자가 3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임해군, 슈퍼도라입니다.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순위가 강해군, 3순위가 신성군이라고 있었는데 선조의 마음은 신성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넌지시 던져봅니다. 나 이제 몸도 부지근 또 몸도 안 좋고 해서 세자를 좀 세우고 싶은데 니들은 누굴 세우면 좋겠니? 왕의 생각은 어떨까요? 당연히 신하들이 내가 원하는 게 신성군인 걸 알 테니까 신성군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철이, 서인 쪽에 있는 정철이 전하, 강해군이 가장 똑똑합니다. 강해군을 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조가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거를 동인이 눈치를 깝니다. 그러면서 동인이 뭐라고 할까요? 전하가 이렇게 건강한데 어떻게 세자 책봉을 얘기를 합니까? 쓰레기. 정철 쪽이 아작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서인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이때 동인, 북인과 남인이 공격이 들어가는데 둘이 이때 쪼개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억나세요? 위저드 북인은 정열인 모반 사건으로 정철 때문에 서인 때문에 작살났잖아요. 잘 됐다. 이 건저희 사건으로 정철이 아웃이 되자마자 정철을 비롯한 서인 새끼들 다 죽여버리자. 북인입니다. 당당하게 없애자. 남인. 사실 얘들은 피해를 안 입었잖아요. 아니다. 얘들도 괜찮은 애들은 괜찮다. 너무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하지 말자. 둘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정열인 모반 사건과 건저희 사건으로 완전히 쪼개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중앙정치 세력은 북인, 그 다음에 남인, 그리고 서인, 3개의 정당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초반에 밀렸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끼리의 내부 분열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강해군을 도와서 밑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정치 세력이 있죠. 그들이 바로 북인입니다. 그리고 선조가 아야 세상을 떠나고 나서 강해군이 즉위를 하면서 기억나세요? 했던 거 복습입니다. 강해군은 당연히 자기와 함께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의병들과 함께 같이 싸웠던 북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겠죠. 강해군과 북인이 1+1입니다. 그리고 남인과 서인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페트 폭격 날리면 됩니다. 북인이. 전하, 얘들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 니들 선조 따라서 의주 도망가기 바빴잖아. 전쟁 때 뭐 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해군이 충과효를 저버렸다라는 이유로 서인이 바로 누구와? 인조와 손을 잡고 인조 반정으로 인조를 왕위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강해군과 정치 세력을 강해군과 같이 정치를 냈던 1+1의 정치 세력이었던 북인은 인조 반정을 계기로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조 때는 누가? 서인이 인조를 도왔잖아요. 그래서 서인이 권력을 틀어진 상태에서 남인이 옆에 붙어서 함께 정치하는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조가 결국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누가? 바로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효종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복수, 부셔버릴 거야. 북벌! 바로 효종은 북쪽을 정벌하기 위한 북벌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아픈 나머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 현종이 즉위를 하면서 커다란 논쟁이 벌어져요. 자, 그 논쟁이 뭐냐면 바로 시험에 나오는 예손 논쟁입니다. 예손 논쟁이 나올 때 정렬이 모반 사건, 건저희 사건이 오답 선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예손 논쟁은 이거예요. 뭐냐? 송장에 대한 예의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송장에 대한 전례 문제, 예의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현종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효종이고요. 효종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바로 인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종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야 세상을 떠났고요. 할아버지도 아야 세상을 떠나고 없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현종의 할머니, 효종의 계모였던 바로 자의대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머니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아들이 죽었잖아요. 뭐 친아들이든 양자든 뭐 어쨌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복을 어떻게 입을지를 놓고 다투는 게 예속 논쟁입니다. 송장에 대한 예의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바로 남인과 서인이 송장에 대한 예의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서인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시옷 송시열이고요. 남인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윤휴와 허목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윤휴도 예전에 시험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송시열은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더욱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둘의 주장은 이거예요. 자, 현종아, 너그 할머니 자의대부, 효종의 계모입니다. 할머니가 살아있는데 할머니가 네 아버지에 대한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송시열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상복을 어떻게 둘째 아들에 맞춰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서인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인은 뭐라고 하냐? 이건 아니지. 현종아, 너가 할머니 살아있다. 너가 할머니 살아있는데 너가 아빠 돌아가셨잖아. 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치러야 되는데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다. 왕은 특별하다. 그러니까 신하랑은 클래스가 다르지.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니까 첫째 아들로 계산을 해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남인이 주장을 해요. 이게 바로 1차 예속 논쟁입니다. 자, 이때 현종은 누구 편을 들까요? 인조 반정 이후로 쭉 권력을 틀어쥐고 있던 게 바로 서인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현종은 잘 모릅니다. 정치를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서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예송은 서인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예송이 벌어지는 거예요. 2차 예송은 또 뭐냐? 자, 현종의 엄마, 효종의 와이프, 효종비. 이제는 효종비가 세상을 아야 떠납니다. 효종비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런 젠장, 미라클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할매, 시어머니 자의대비가 또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불사신처럼.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아들에 대한 제사 상복이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제사 상복을 입어야 될 거,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신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서인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전하, 현종아, 너가 엄마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살아있네? 너가 할머니 또 살아있네? 그러면 할머니는 너가 엄마,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 대한 제사를 치러야 되는데 효종 너가 아빠는 둘째 아들이잖아. 둘째 아들의 며느리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의 며느리로서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서인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반대로 남인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다. 전하, 현종아, 이것 봐라. 이건 아니지. 누구 할매가 살아있고 누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누구 할머니. 당연히 며느리에 대한 제사를 치르고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다. 비록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로 계산을 해서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서 제사를 치러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게 바로 2차 예송입니다. 그러면 현종은 누구 편을 들까요? 이번에는 남인 편을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요,
아마 PD님도 지금 약간 표정이 딱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어쩌라고?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거에 따라서 상복을 입는 연수와 횟수가 달라져요. 달수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요. 정말 엄청난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봐요. 서인 말대로 가면 왕 또 둘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왕이나 사대부 신하들이나 양반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왕이 꼬르 사대부입니다. 반대로 남인의 주장대로 가면 뭐예요? 왕은 특별하고 스페셜하잖아요. 어떻게 사대부로 갔냐? 둘째지만 첫째로 올려야 된다. 이 남인의 말대로 가면 왕의 힘이 강한 거고 여기로 가면 신권, 신하들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이를 먹은 형종, 괘씸하죠. 어디 왕이 신하와 사대부 양반과 똑같은데 다르지. 클라스가 있는데 남인의 편을 듭니다. 그러면서 남인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고 남인이 오랜만에 정권을 잡은 후에 그 다음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숙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잡자면 송시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송시열의 인물 문제로 잘 나옵니다. 송시열은 효종의 스승이에요. 효종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송시열은 기축봉사라는 거를 씁니다. 여기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대의를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간 책이에요. 그래서 효종의 스승이자 기축봉사이자 그 다음에 예송농쟁 때 요렇게 주장을 했다. 샤랑샤랑 꿍랑꿍 다음 인물 송시열인 걸 알고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송시열이 아야 세상을 떠나요. 거기까지 묶어서 송시열 스토리를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송시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다 했습니다. PPT로 갑니다. 자, PPT로 가시면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어려우니까. 살인파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그 다음에 정렬인 모반 사건, 건저희 사건으로 남인과 북인으로, 그리고 강해군 때 북인이 권력을 틀어지고 인조 때 권력을 누가? 서인이 틀어집니다. 반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인은 사라지고 남인이 꼽살이 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효정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서인이 주도권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종 때 와서 예송농쟁, 1차 예송, 서인 승리, 2차 예송, 남인 승리로 끝나고 장희민을 사랑했던 숙종 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1차 예송을 기해 예송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서인은 상복을 1년, 남인은 3년.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로 계산할 때 상복을 더 오래 입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예송 갑인 예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공법 여기는 9개월, 남인은 기년복에서 당연히 첫째 며느리로 계산해야 된다. 1년. 이게 길어지죠. 송시열이 대표주자고요. 시오 송시열. 남인에는 허목과 윤우가 대표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캐릭터가 나와서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된다. 여기는 몇 개월 입어야 된다.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사건이 전개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예송농쟁이 벌어졌다. 전례 문제를 놓고 갈등 대립이 벌어졌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죠. 예송. 네. 그리고 여기 1차 예송 내용이 보세요.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윤유만이 어쩌고 샤랑샤랑 꿀랑꿍. 그리고 가빈 예송 대비께서 서거했대요. 샤랑샤랑 꿀랑꿍.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예송농쟁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조금 남은 붕당정치 내용 다음 강의의 숙종으로 들어가서 다시 잡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